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심재철 의원을 투입합니다. 청와대 업무 추진비 자료 유출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심재철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스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들 문제를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퇴임 당시 삭제된 컴퓨터 파일이 담긴 USB가 확보되면서 이 안에 법원행정처로부터 보고받은 문서 등이 남아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서 당시 처장이던 3명의 전 대법관이 소환이 되면 마지막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인 러시아 화물선이 우리 부산항에 입항했다 출항 금지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를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일본의 혼조 교수가 결정되면서 일본 언론들은 2년 만에 노벨상 수상자가 다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어제 저녁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발행하는 호외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어제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재정정보 공개 논란과 관련해 강하게 맞섰습니다. 네, 어제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두 당 원내대표들은 문이 열려있는 집이라고 물건을 다 들고 나와야 하는 거냐. 아니다. 모델하우스에 집을 보러 오라고 했으면 보안 장치를 잘 해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직접 나서는 심재철 의원이 관련 시스템의 다운로드 과정을 직접 시연하겠다고 예고도 한 상태인데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얘기했던 자유한국당은 일단 참석은 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짜 협치하러 갑시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회동 시작 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회동은 성과 없이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뭐 신창현 의원 압수수색도 했지만 우리 여당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봤느냐. 오전엔 자료 유출의 불법성을 놓고 여야 당 대표들까지 충돌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오히려 심재철 의원의 자료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빈집에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오면 되는 건가요? 10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터진 청와대 재정정보 공개 논란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향후 국회 일정이 모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심재철 의원을 교체 투입합니다. 기획재정부의 고발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난달 21일 바로 그날 질문자를 심재철 의원으로 바꾼 겁니다. 답변자로 나서게 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반발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홍위병을 넘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찬 모순 같은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가 재정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나흘 후인 21일 검찰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원래 한국당이 정한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자는 최교일 의원이었지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날 심의원으로 교체됩니다. 경제 분야 정부 측 답변자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입니다. 기재부와 전면전을 펴기 위해 질문자까지 바꾼 겁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성 논란을 빚은 정부 재정정보 분석 시스템 다운로드 과정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정보 관리를 완전하게 실패해놓고는 이것을 들여다본 사람한테 적반하장격으로 너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시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와대를 포함해 14개 부처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재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된다면 국가 안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국회 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6억 원도 따져봐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을 비판하는 잣대만큼이나 엄격하게 심 의원의 특활비 씀씀이도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 의원은 특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적이 없고 여당이 말한 액수도 크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 시절 6억 원을 받아갔다며 이를 청와대에 들이대는 잣대로 스스로 검증할 의지는 없느냐고 앞서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업무 추진비보다 부의장 시 특수활동비 사용이 더 부적절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자신의 특활비는 여당이 언급한 6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 특활비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뻥튀기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범법자인 양처럼 몰아붙이는데 저는 제가 받은 급여를 가지고 정당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와대는 자기 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인 공금으로 심 의원은 특활비 검증을 받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당장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관리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내역을 공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여야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어제 끝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오는 4일 대정부 질문이 사회 분야라서 교육부 장관이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일정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오늘 임명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몇몇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일부 해명이 됐고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겁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면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공격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명 강행이 아니라 야당이 근거 없는 주장을 앞세워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보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화물선이 우리 정부로부터 출항 금지 통보를 받고 지금 부산항에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이에 항의를 했는데요. 억류 조치를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러시아 해운사 구두존 소속의 화물선 세바스트올호입니다. 지난달 중순 부산항에 입항했고 수리를 마치고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억류된 상태입니다. 억류된 이유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해운사 측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선박간 석유 환적, 즉 석유를 옮겨 싣는 방식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며 이 해운사와 세바스토폴호를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해운사 측은 세바스토폴호는 석유 운반선이 아니라 일반 화물선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이 한국 측에 공식 해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언론 보도문을 통해 우윤근 주러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며 출항 금지 조치에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억류 조치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조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안토니우입니다. 2년 만에 나온 노벨상 수상자에 일본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된 일본 혼조 교수인데요. 새로운 암 치료법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일본 국적의 노벨상 수상자는 모두 24명이 됐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혼조 다스쿠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와 제임스 P. 앨리슨 미국 텍사스 주립대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1일 면역 체계를 이용한 암 치료법을 발견한 공로로 이들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혼조 교수의 노벨상 수상은 일본 국적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만이며 역대 24번째입니다. 혼조 교수의 연구는 획기적인 항암 치료제 개발로 이어져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治療法によって重い病気から回復して元気になったと、あなたのおかげだと言われる時があると何より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을 생중계하고 호의를 발행하는 등 수상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혼조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많은 암 환자에게 희망과 빛을 줬다고 축하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파국 직전까지 갔던 북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데드라인에 임박해서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 이제 그 이름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 발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It's my great honor to announce that we have successfully completed negotiations on a brand new deal to terminate and replace NAFTA, called USMCA. It sort of just works. MCA.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프타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없애고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최악의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그의 대선 공약대로 새 무역 협정이 극적으로 합의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거래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멕시코를 무릎 꿇린 미국은 캐나다를 상대로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9월 말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은 끝에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낙농업 시장 개방과 자동차 분야에서 수출 쿼터 카드를 받아내 웃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얼굴을 붉혔던 G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It's an agreement that, when enacted, will be good for Canadian workers, good for Canadian business, and good for Canadian families. 북미 3개국이 새 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함에 따라 1994년 발효된 나프타는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새 무역협정은 3국 정상들이 공식 서명한 뒤 각국 의회가 승인해야 발효됩니다.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의회에서는 내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내년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이 맺어지면서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크게 뛰었습니다. 전장에 비해 192.90포인트 오른 26,651.21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외교부가 강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술라베시 섬 팔루에 체류 중이거나 왕래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교민 7명의 안전을 확인한 결과 5명이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1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이고 추가로 또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1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정치권의 방북단이 꾸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2명, 민주평화당 4명, 정의당 3명이 방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여민관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입구에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와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휘호는 김구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것이고 초상화는 이동재 작가가 쌀, 만토를 붙여서 만든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김구 선생의 글씨를 걸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타결되면서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올랐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국제 유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거의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어제 또 나왔는데요.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놨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 1월에 7억을 넘고 불과 8개월 만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간 가격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에 있는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서 직권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공정위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남 창원시 파령동 왕복 4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가 승용차와 트럭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들이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 노조가 한 달 동안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법원 행정처 담당자들이 노조 운영위원회와 집회를 사찰하는 등 노조 방해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재직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 요원 등을 동원해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 수만 건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새 총무원장으로 당선이 된 원행스님 인준 절차를 최고의결기구인 원노회의가 오늘 밟습니다. 출석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인준이 됩니다. 새 총무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교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서 조계종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유엔 연설과 미국 방송국 유명 프로그램 출연 일정을 소화한 방탄소년단이 이제 유럽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다음 주부터 런던을 시작으로 암스테르담, 베를린, 파리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영국의 BBC 인기 토크 프로그램 더 그레이엄 노턴 쇼에도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배우 최준실 씨가 세상을 떠나고 오늘 10주기입니다. 오늘 고인의 가족과 동료 연예인들이 추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주목을 받는 것이 청와대 재정정보 공개 논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직접 질문자로 나섭니다. 답변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심 의원은 관련 시스템 다운로드 과정도 이 자리에서 직접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노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부터는 만 75세 이상이 대상이고요. 65세부터 74세까지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도 오늘부터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연말부터 일부 분당선 열차 운행이 청량리역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이에 따른 공사 때문에 오늘부터 20일 동안 일부 감축 운행이 됩니다. 분당선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열차 시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추위가 무척 강합니다. 오늘 서울은 올가을 최저 기온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옷차림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곳이 많은 가운데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더 낮고요. 곳곳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하늘은 참 맑습니다. 전국에 높고 푸른 가을 하늘 펼쳐지겠고 제주에만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한 지역도 대부분 맑을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곳곳에는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 3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서울이 11도, 춘천이 8도, 대구와 창원이 1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북한 지역도 중강이 7도, 함흥이 9도 등으로 오늘 무척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2도, 대구와 부산이 23도까지 오르겠고 북한은 20도에서 23도로 오늘 한반도가 어제보다는 조금 높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조금 풀리긴 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상당히 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한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내려진 뒤 안전 진단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BMW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1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보닛은 까맣게 그을렸고 엔진룸도 타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청 앞 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41살 김모 씨는 주행 중 보닛 부분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곧바로 대피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소실돼 9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차량이 지난 8월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MW 코리아는 지난 7월 차량 10만 6천여 대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도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진단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필리핀이나 마카오에서 하는 카지노 게임에 돈을 걸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 판돈이 오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화면 속 딜러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자 베팅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뜹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황모 씨 일당이 운영해온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해외 카지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 장면을 생중계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도박 장면을 볼 수는 있지만 돈을 걸거나 도박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속을 하면 실제로 해외 도박을 보면서 이렇게 옆에 버튼을 눌러서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치과 의사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 돈은 모두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딜러가 카드를 오픈하니까 앞에서 의심을 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굳이 필리핀 가서 하지, 집에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황 씨 일당은 이런 사이트 42개를 만들어 8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한 황 씨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IT 회사 대표였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밤에 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자 아래층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사이트를 관리했습니다.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위장이다 보니까 5층에 있는 그 사무실 직원들은 4층의 존재를 거의 몰랐습니다. 거기 있긴 있는데 도박을 하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은 황 씨 일당 7명을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91명을 입건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부양 가족이 많으면 아파트 분양 때 청약 가산점을 받는데요.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 가산점을 챙긴 뒤 무더기 분양을 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사망자를 가족으로 등록하고 한꺼번에 가족 수를 6명이나 부풀렸는데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서울 불광동의 한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청약에 사용된 신분증과 통장들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떴다방 업자 64살 하모 씨와 30살 윤모 씨 일당은 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가족 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10년 전 사망한 가족의 이름을 끼워 넣거나 가족 수를 6명 더 늘린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의 도장을 위조해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가점 배점이 매우 높은 점을 악용해서 30점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 81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곳 부산 수영구 아파트 3채가 당첨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180채를 이런 식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웃돈을 받고 140채를 되팔아 41억 원을 챙겼습니다. 분양사무소에 서류만 제출하면 청약이 되고 신원 확인 절차도 허술했던 탓입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하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청약통장 매도자 등 3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가 이번에는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년 동안 110억 원을 챙겨서 대부분 해외 선물 투자로 날렸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거의 매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한 번에 많게는 10억 원씩, 한 해에 100억 원 가까운 헌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 지출 내역엔 다른 교회와 달리 강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재록 씨가 헌신 예배에서 설교하고 기도해주는 대가로 가져가는 돈입니다. 이재록 씨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에서 돈 한 푼 갖다 써본 적이 없어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교회 재정 손 한 번 댄 적이 없어요. 경찰은 이 씨가 가져간 돈이 7년간 110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70억 원가량은 해외 선물 투자로 날렸다고 합니다. 선물 뭐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거실에 딱 들어가면 모니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경찰은 이 씨가 교회 부목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약 11억 원을 용돈으로 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이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강사비 지급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또 선물 투자에 돈을 쓴 것에 대해선 돈을 벌어 좋은 곳에 사용하려 했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이 씨가 강사비 외에도 추가로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단체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하고 있죠. 어젯밤 뉴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긴급 토론을 벌였는데 역시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 유출,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의 주요 내용들 이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청와대 업무 추진비 자료를 유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 의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부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예. 범죄 행위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임위에서 그 사보임을 해서.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그 기능 자체에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 결과예요. 이 여야가 합의에 의해 가지고 각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 배정받는 것은 이거는 법에 이미 보장돼 가지고 배치받은 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빼낼 수 없는 거죠. 두 원내대표는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을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비유하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에요 문이 열려 있거나 아니면 문을 좀 잘못 잠궜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가 있는 물건 다 들고 나오면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모델하우스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모델하우스는 전부가 다 와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 시공사 건설회사의 그런 중요한 정보나 물품 이런 것들은 그 모델하우스의 한 켠에 잘 보안 시스템을 자물쇠를 채운다든지 안 그러면 그거는 일반인이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것이지. 홍 원내대표는 이전 집권당으로서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야당이 억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요즘에 제1야당 아닙니까?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회의원이 7명이 지금 장관에 발탁이 됐는데 유은혜 지금 장관 후보자만 지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학부모들 90%가 유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로서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한 명 정도는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타겟으로 정한 게 유은혜 지금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말 그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유은혜 후보는 안 된다. 이것을 원칙으로 세웠어요. 자유한국당이. 제가 할 일 없어서 멀쩡하게 장관 잘하실 그런 좋은 후보자를 아무리 야당 대표지만은 할 일 없이 그 짓 하겠습니까?
저는 그 100% 어떤 문제가 뭐 없다 이렇지는 않고 한 0.01%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보이콧 의사를 묻자 두 원내대표 모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이제 예산 집행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저 야당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 대치 국면을 만들어 가지고 야당이 그냥 국감을 보이콧하면은 이참에 그냥 국회 그냥 국정감사다 뭐다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자꾸 지금 싸움을 거는 아니, 거예요. 국감 보이콧은 김 대표께서 말씀을 꺼냈지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이 보이콧 안 그런 하고 일이 10월 국회 파행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심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유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 신경전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이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질문자로 투입되는 심재철 의원은 답변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돌할 전망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여야가 잘 지낸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 유독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청와대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대립하고 있는데 쟁점부터 짚어볼까요? 네, 쟁점이 두 개가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의 부당 사용 내역,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재부 입장에는 고발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불법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재철 의원 쪽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이게 뒤로 가기 키를 2번 눌렀더니 들어가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열람했고 다운받은 것이다. 근데 이게 그러기에는 190여 차례에 거쳐서 48만 건에 달하는 자료를 가져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용의 문제죠.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데 뭐 사우나비를 썼다, 오락 비용을 썼다, 또는 이제 심야 시간에 주점으로 이제 추정되는 곳에서 썼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또 이 대목은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의 문제와 이 자료 유출 경위의 문제 두 가지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대로 심재철 의원은 평창 올림픽 당시에 경찰 인력들이 사용한 사우나 비용까지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청와대 업무 추진 비용으로 사우나 비용을 쓸 수는 없다. 또는 임의용 뭐 업소를 드나들 수 없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칙적인 공세는 맞는데 청와대 해명을 보면 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외 국왕의 경호원도 있었고 또 국내 의경도 있었고 상당히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좀 따뜻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썼다기보다는 지원을 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총무비서관이 이야기한 것이 원칙을 위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유서를 쓰게 되었다. 그 사유서를 보고 정당한 사용이냐 부당한 사용이냐 이걸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이 드러난 내용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심재철 의원 쪽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저는 이 경계선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국민들 몫이라고 봅니다. 네,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젯밤 뉴스룸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긴급 토론을 벌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답하더군요. 일단 평행선을 긋고 있고 이제 충돌 일색인데요. 어제 손석희 앵커께서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거 청와대 24시간씩 가동될 때는 업무 추진비를 뭐 심야나 휴일에도 썼단 말입니까? 했더니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흥미를 자아냈는데 그리고 52시간 근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조직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지를 하는데 그게 몇 명의 직원이 풀가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대제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당직과 숙직이 있고 그리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3교대를 하는 곳도 있고 2교대를 하는 곳도 있는데 청와대도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52시간 근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진 않았고요. 다만 답답한 것은 어제도 홍영표 이 여당 원내대표는 결국 빈집털이 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상의 청와대의 부당 사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싸우지 않아도 야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는 거기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과연 세금이 센 것이냐, 청와대가 적절하게 쓴 것이냐 이 판단을 하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자료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철 의원이 그걸 다 돌려주고 다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대정부 질문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젯밤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또 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도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또 올해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보이콧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당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파행 가능성을 예고했죠. 왜냐하면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을 지금 사퇴해야 한다. 사실 신창현 의원도 국토위 위원을 사퇴하긴 했거든요. 뭐 의원직 사퇴 이런 이제 주장들을 상대당에서는 하긴 합니다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부적절한 인사가 그 위원회에 있음으로써 문제가 될 경우에는 위원 사임 정도 다른 이제 상임위로 옮기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인데 사실 지금 여당이 이제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 사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려야 오늘 이후 1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가 좀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야당이 보이콧을 하는 모양새는 지난해에도 방통위에서 이제 이 보궐 이사를 선임한 문제, 박문진의 이사를 선임한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 2년 연속 보이콧이 되는데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결국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불발됐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임명 강행할 경우에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청와대에서는 야당의 발목 잡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이미 나온 것이 청와대에서는 이 유인혜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명 강행한다는 얘기고요. 적어도 오늘 내일 정도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강행이라는 표현은 야당 입장에서는 강행이겠지만 청와대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반여 후면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이 또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교육 사안 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또 새로운 임무를 지명했을 때 그렇다면은 뭐 수월하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일 임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기국회가 시작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협치를 강조했습니다만 공허한 소리가 됐습니다.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첫 번째 초월회가 모인 거죠. 그러니까 매월 첫째 월요일에 모인다. 10월 1일이 월요일이어서 이제 초월회 모임을 했던 건데 이 문희상 이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성과 없었고요. 그것이 어제 저녁 밤 뉴스룸에서 재확인이 된 건데 심재철 의원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금 이제 과정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보다는 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죠. 좀 과열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대정부 질문에서는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서로 여야가 톤다운하고 오늘을 잘 넘기고 심재철 의원 사태는 본질에 좀 치중한다면 파행은 막고 정기국회가 순항이라고 말씀드리긴 참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도라는 가지 않겠는가. 보이콧이라든가 파행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이른바 우길기를 달고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우길기 금지법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자위대 함정의 우길기 개양 논란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민 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우길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길기 개양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을 대신 전했습니다. 배 앞쪽은 태극기와 일본 국기를 붙이고 한미 함정의 뒤쪽에 자유대기를 붙이겠다 이런 취지인 모양입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우길기 금지법도 추진됩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이석현 의원은 영해법과 항공법 개정안 등을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길기 같은 전쟁 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배나 항공기가 우리 영해나 영공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내법상 전쟁 범죄 상징물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독일 나치의 깃발과 우길기가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은 오는 10일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해군은 일본 자위대 측에 우길기 대신 일장기를 달아달라고 했지만 일본 자위대 측은 해상 자위대의 공식 부대기라면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강진과 쓰나미로 참혹해진 인도네시아 상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확인된 사망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844명인데 전해드렸던 것처럼 수천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 30대 남성도 지금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남성의 어머니가 지금 강진 현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먼저 생존자들이 말하는 지진 당시 모습 김준영 기자가 전합니다.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곧이어 이들 뒤에 건물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자욱한 연기가 사방을 메웁니다. 술라웨시 섬을 강타한 규모 7.5 강진은 진원이 10km로 얕아 흔들림의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Ini saya perhatikan ini memutar deh. Memutar, bergerak, bukan air bergerak ini. tanah bergerak. ke sana. 또 다른 생존자는 사고 당시 호텔 건물이 젤리처럼 흔들리다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강진 이후 발생한 쓰나미는 좁고 긴 만해 안쪽에 있는 판루에 도달했을 땐 높이가 최대 7m에 달했습니다. 현지 매체인 자카르타 포스트는 지늘기 파도처럼 출렁였다는 판루 남부 페토보 주민의 말을 전하며 이곳에서만 2,00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지늘기 물처럼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곳 주민의 상당수가 매장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판루 서부에서도 집안 침하로 수천 명이 사망했을 거란 추정도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어제 집단 매장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참혹했던 사고 당시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추정 사망자 수도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혼돈에 빠진 이 인도네시아에는 이번 지진으로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곳도 있습니다. 곳곳이 막혀 있어서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하고 아직 손을 뻗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이한주 기자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폐허입니다. 잔해가 치워진 도로의 모습에서 이곳이 도시였음을 짐작할 뿐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온 흙더미에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진 발생 닷새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간간히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중장비 접근이 안 돼 잔해 제거와 수색 작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Seandainya rumah itu masih bisa kita tempati, kita pulang ke rumah, Mbak. Cuma sayangnya nggak bisa ditempati, hancur total. 판루 인근 발라로아에선 주택 1,700여 채가 진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이곳에서만 수백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시신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루보다 진앙이 가까웠던 동갈라의 경우는 통신 복구가 늦어져 피해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루시 외에 인구 140만 명이 밀집된 지역 4곳에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면 사상자 수가 급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남성을 자신이 직접 찾겠다면서 이 남성의 어머니가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참사 현장으로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38살 이모 씨는 지난달 슬라웨시 섬에 갔습니다. 섬 북쪽의 팔루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지진이 일어난 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 권모 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도네시아로 아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권 씨는 자카르타를 거쳐 슬라웨시 섬 마카사르에 도착했습니다. 팔루와 약 900km 떨어진 이곳에서 인도네시아 군용기를 타고 현장에 가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아들을 찾아야 되니까 8시부터 지금 2시간까지 비행기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을 찾아가려는 권 씨의 길은 매우 험한 상황입니다. 팔루 지역의 공항은 사실상 폐쇄돼 군 비행기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팔루 지역을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군 비행기의 수송 작전 역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이륙을 못하고 착륙된 상태거든요. 육로가 지금 중간에 끊겼다고 제가 들었고 정상적인 도로 상황이라도 마카사르에서 팔루까지는 2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참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연재해 소식 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지구온난화 얘기입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슈죠. 지구 기온이 오르는 정도를 2도가 아니라 1.5도로 낮추는 문제를 두고 지금 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협의체가 인천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빙하가 큰 소리를 내며 쪼개집니다. 쪼개진 얼음 덩어리는 바다로 미끄러집니다. At that moment, that is sea level rise. That is ice going into the ocean, raising, albeit very slightly, global sea level. 지구에서 가장 큰 남극 대륙 빙하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오르면 녹아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온 상승폭이 2도를 넘어서면 온난화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2100년 그 폭이 4에서 5도로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해수면은 4에서 8m가량 높아져 세계의 주요 연안 도시는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게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이 때문에 2015년 파리 협정 당시 섭씨 2도를 임계점으로 보고 관리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작된 IPCC 총회에선 상승폭을 1.5도로 낮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 채택을 시도합니다. 2도 상승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론 재앙적 상황을 막기에 이미 부족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보고서는 총회가 마치고 오는 8일 공개됩니다. 이 보고서에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을 당사국들이 앞으로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미국이 파리 협정도 지킬 수 없다며 탈퇴한 마당에 더 강력한 협정이 수용될지 주목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지난 8월 말에 폭우도 그랬고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기상청을 향해서는 왜 예보를 제대로 못하냐 비난이 쏟아지죠. 그래서 기상청 안에서는 근무량도 많은데 이런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예보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기상청이 예보를 잘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 포상금까지 걸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8월 말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장대비가 쏟아진 뒤에야 호우 경보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중순 많아야 50mm라던 제주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비판이 줄을 잇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예보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도는 반대로 갑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 내부에서도 예보 업무 기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연간 200시간가량을 더 근무해야 하지만 맞아야 본전, 예보가 틀리면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5급 이상 예보관은 46명입니다. 이 중 50대가 36명이고 30대 예보관은 단 1명으로 요령화가 뚜렷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예보관 평균 재직 기간은 4년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한반도 크기의 면적에 비슷한 인구를 가진 예보 선진국 영국은 예보관만 150여 명입니다. 해양, 홍수, 항공, 우주 기상 등 전문 분야가 나뉘어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예보관 전원을 수시로 평가하고 상위 10% 예보관은 승진 가산점이나 1인당 1,000만 원 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사는 어제 북한 철도와 도로 현대화에 최소 43조 원이 들어간다는 추산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서 내년에 2,951억 원이 든다고 한 것에 150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철도 건설 비용은 남과 북의 단가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 편차가 크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비용은 약 47조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쉬운 전문가도 아닌 제가 국회에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왜 이건 안 하신 겁니까? 정 의원은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에 43조 6,561억 원이 들 걸로 추산했습니다. 철도의 경우 1km당 단가 355억 원에 북측 구간의 길이를 곱한 뒤 북측의 인력 제공을 감안해 전체 비용의 10%를 인건비로 뺀 겁니다. 단가는 남측의 철도를 깔 때 드는 비용에서 토지 수용비만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노반을 포함한 시설비 등 남측 철도 건설 단가를 북측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타당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단가 기준을 한국 기준을 적용할 거냐, 북한 돈 가치의 기준을 적용할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10배 이상 차이 나요. 실제로 2014년 KDI는 북한의 노동력, 토지와 남한의 자본 기술이 결합하면 남한의 4분의 1 사업비로 북한 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건설은 남한 단가론 7조 8천억 원이 넘지만 자재 장비를 지원해 북한이 건설하면 그 10분의 1 정도인 9천억 원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북한 철도와 도로 현대화를 둘러싼 논쟁의 쟁점은 명확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가? 또 들어가는 비용보다 건지게 될 이익이 더 클 것인가? 그리고 과거와 현재 주장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점들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의선 철도가 현대화될 경우 30년 동안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관광객의 만족도 증가와 절약되는 교통비 등을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물류수송 비용 절감 효과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2014년 나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의선의 경우 러시아의 단가를 이용하면 우리 측의 단가로 측정할 때보다 공사 비용이 7배 더 낮았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하면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동해선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교통연구원 자료는 현 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퍼주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철도, 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론 그 기간마다 다릅니다만은 오늘 일간신문 보니까 43조쯤 나와 있고 나중에는 120조, 150조 이렇게 들어갈 텐데 북한에 대해서 그저 퍼주기, 애정 공세만 하고 국민들이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퍼주기라 말씀하시는데요. 남북 간의 경협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이쪽 대표들이 공단 재개를 그렇게 바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같이 주장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 남북 철도 연결의 장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계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입장이 달라진 건데 실제로 이날 국회에선 이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한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편익을 부각하는 보도들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건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좀 어리둥절합니다. 통일을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평화는 한사코 반대하시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 시절 통일이 한국 경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 정반대의 비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어제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보조하는 분들이 여적죄 경계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맞선 자를 처벌하기 위해 6.25 직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형법상으로 법정 형벌이 사형만 존재하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다른 두 야당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면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제안한 건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제1야당 대표도 북한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와 통일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북한에 40년이 넘게 묻혀 있다가 발굴 이후 하와이에서 또다시 10년 가까이 있었던 국군 유해 64구가 돌아와서 현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누구인지 밝히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한 작업입니다. 일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미군 의장대가 하늘색 유엔기로 덮인 유해를 들고 옵니다. 우리 군은 이 유해를 태극기로 다시 감싸 수송기에 실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미가 함께 발굴해 미국 하와이로 옮겨갔던 유해입니다. 미군 유해로 알았던 상자 속에서 우리 군 유해 64구가 발견되면서 이번에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유해를 실은 수송기는 조심스런 비행 끝에 하와이를 출발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영공에 도착했습니다. 68년 만에 돌아오는 선배 전우들의 유해는 F-15K 전투기 편대가 호위했습니다. 오랜 시간 먼 길 거쳐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히 호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국에 돌아온 유해를 거수경례로 맞이했습니다. 전사잡게 대하여 받들어 총! 거동이 불편한 참전 용사들이 후배의 부축을 받으며 전우의 유해에 헌화할 때는 무명 용사의 돌무덤을 배경으로 탄생한 가곡, 비목이 연주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름도 없이 호국 용사의 영이라고 적힌 64구의 유해에 일일이 6.25 참전기장을 수여하고 묵념했습니다. 조총은 21발이 발사됐고 봉송 버스 안에서 다시 한번 거수경례를 받은 유해는 국립현충원 옆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옮겨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처음으로 본 모습이었죠. 오전이 아니라 저녁에 열렸습니다. 대규모 첨단 무기 사열도 또 5년을 주기로 했었던 군사 퍼레이드도 없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서울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장병들이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시범을 보이고 드론과 무인 차량 등 첨단 전투 장비 시연회도 펼쳐졌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가수 싸이가 위문 공연을 펼칩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녁에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군 사기 진작을 위해 기념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저녁 시간대로 옮기고 과거와 달리 현역 장병 동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5년 주기로 해오던 시가지 군사 퍼레이드도 생략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도래해도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번에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군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 등을 청와대로 불러 국군의 날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논평을 냈는데요.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조금 전 내놓은 논평인데요.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내용인데요. 다만 6.12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 교전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달 25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에 입국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조용히 출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외무상은 뉴욕 북한 대표부와 유엔 본부 사이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는데 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이 외무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50분발 베이징행 에어차이나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은 지난 주말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없다고 말하며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또 봐야 할 소식이 오늘 새벽부터 지하철 3호선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역에서 삼송 구간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사고 원인에 관한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새벽 4시 30분쯤 3호선 백성역 인근에서 야간 공사 차량이 선로 중간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3호선 대화 삼송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역에는 이 셔터가 반쯤 내려져 출입까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레일 측은 대화역과 삼성역 사이에 그 임시 셔틀 열차를 배치했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끝으로 콜롬비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소지하다 걸리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입니다. 마약을 소지하면 처벌을 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1994년 과도한 공권력을 금하는 헌법재판소의 조치에 따라서 마약 사용에 대한 법률이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의 이반 두케 대통령은 공공장소에서 경찰이 마약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벌금만 낼 뿐 투옥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침 추위, 맑음, 그리고 바람 주의인데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 더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낮아서 무척 쌀쌀합니다. 서울은 올가을 최저 기온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늘은 화창하고 맑아서 산책 즐기고 싶은 날씨지만 옷차림을 정말 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바람까지 쌩쌩 불어오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정말 찬데요. 이제 창문 못 여는 건가 하며 아쉬워하셨고 비염의 악몽이 시작되려나 보다며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감수성이 무척 풍부한 분도 계셨는데요. 찬바람이 불면 멜로 영화가 보고 싶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금세 추워져서 당황스러우시죠?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상당해서 야외활동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 2개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에 사용한 뒤 복구 불가능하게 폐기한 컴퓨터 안에 문서 파일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윗선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검찰은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 2개를 제출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사용하다 퇴임하며 복구 불능이 된 컴퓨터의 파일을 이 USB에 복사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순순히 건넸다는 점에서 이미 의미 있는 자료는 없앤 것 아니냐는 시각과 동시에 사법농단 의혹을 밝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USB와 함께 같은 날 실시한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압수수색 성과와 별개로 법원이 이들을 강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만큼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재판 거래 등 주요 혐의를 소명할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윗선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 3명에 앞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우선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판사 뒷조사 등 대부분 의혹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 2개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에 보고받았던 자료들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 2개입니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USB 2개를 확보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USB 2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서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사용했던 내용들이 정리된 USB인데 이거를 검찰은 압수수색을 차량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실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기대를 해도 될 것이었고요. 그렇죠. 검찰이 변호인에게 참여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변호인에게 그때 당시에 USB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네. USB는 현재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었고 변호인이 직접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자택에 있는 것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USB 2개를 받았는데 뭐 순순하게 자택에 있는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이처럼 순순히 내준 의도는 뭐였을까요? 사실 이 USB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조계에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재임했던 시절에 가졌던 보고됐던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작성했던 문건들 마치 대학 교수가 본인이 연구했던 논문들을 정리해서 가져가듯이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는 것이 일종의 그 퇴임하는 뭐 대법관에 대한 예우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 사실이 공지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출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사법부의 수장이고 뭐 전직 대법원장 16명 중에서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불명예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좀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고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네. 결정적인 증거가 어쩌면 본인이 생각하기엔 특별히 없을 것이라는 또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지금으로서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이게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졌지만 그 답은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뭐 대법원장이 스스로 관리했던 재판의 결과라든가 거기에 나온 판결문 아니면 그 과정에서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들이 작성해서 보고했던 일종의 논문 같은 것들이 주로 담겨 있겠죠. 거기에 사용했던 구체적인 이메일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뭐 사법농단과 관련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개연성은 그런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대법원이 뭔가 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 연구관들이 좀 동원이 됐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보고서들이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은 물론 뭐 표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사법농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얘기는 안 들어있겠지만 뭔가 왜 갑작스럽게 뭐 재판의 결과를 바꾼다든가 기존의 대법원이 가지고 있었던 법리를 바꾸는 어떤 연구 결과들, 연구 논문들이 들어가 있다라면 그 논문들은 왜 여기 포함됐습니까? 라고 간접적으로 거기서부터 거꾸로 거슬러서 수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계기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검찰은 법원 행정처의 과거 문서들을 상당량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USB에 담겨 있는 문서들도 이미 법원 행정처로부터 검찰이 확보한 문서들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죠.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리된 어떤 문건, 보고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법원행정처, 특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가지고 있었던 USB에는 그런 어떤 행정처와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USB에는 결론이 되는 문건들만 있을지라도 그 문건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보고서들이 만약에 다른 네. 법원행정처 어떤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보가 된 게 있다라면 결국은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결론에 해당하는 문건들이 보고가 된 것이 아닙니까라는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USB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소문은 뭐 이미 알려져 있었다 법조계 그런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이 대목에서 하나 궁금한 점이 또 생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에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그러니까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USB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걸 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참 곤혹스러운 어떤 네. 사정이었을 겁니다. 소문이라기보단 거의 모든 대법원장들, 대법관들이 퇴임을 할 때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뻔히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네. 만약에 없앤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없앨 수는 없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본인이 이제 직접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나는 사법분과와 관련해서 어떤 것도 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고받았던 그러니까 누군가와 뭐 주고받았던 이메일 같은 것들이 기록돼 있을 가능성은 별로 네. 없고 어쨌거나 대법원에서 재판과 관련된 연구 자료들만을 마치 대학 교수가 퇴임할 때 조교들로부터 받은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부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또 해명을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했겠죠. 네, 검찰은 이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실상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제 언제 소환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일단 다음 주쯤에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먼저 소환한 뒤에 그 이후에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이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은 비록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 범위는 굉장히 너무나 좁았고 이 부분에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는 있지만 네. 하지만 어찌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피의 사실이 적시가 됐고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알려진 판사 사찰과 관련된 부분만 직권남용으로 지금 기재가 됐다가 이번엔 범위가 좀 늘어났거든요. 말씀드린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왜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갑작스럽게 기존의 대법원에서는 빨리 긍정적으로 했다가 또 늦춰지게 됐느냐. 이거에 관한 이론에 아마 관여를 한 게 아니냐는 부분을 적시를 했는데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뭐 대법관이라든가 아니면 법원행정처 관련했었던 현직 판사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봐야겠죠. 네,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겠군요.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정부가 추석 직전에 발표를 했죠. 문제는 새로운 주택들을 어디에 건설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공공택지로 확정된 지역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도심 업무 빌딩에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보관도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할 수 있다는 국토부에 다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가 공공택지로 확정한 지역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강동구엔 이미 공공주택이 충분하다면서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 희망타운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옛 송동구치소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송파구민들은 복합 문화시설을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추진을 놓고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열악한 수도권 교통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청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진통이 일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6개 지구 모두 관련 지자체랑 협의를 했고요. 택지 조성 사업이나 주택 공급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좀 더 설명드리면서 일정대로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JTBC 송승환입니다. 중국 주교가 56년 만에 바티칸 교황청에서 주최하는 세계 주교 회의에 참석합니다.
최근 교황청과 중국의 주교 승인 관련 합의에 따른 건데 이런 움직임이 양측의 수교로까지 진전될지 주목됩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중국 주교 2명이 내일 56년 만에 처음으로 교황청이 주최하는 세계주교 대의원회의에 참석합니다. 중국 주교는 1962년 제2차 바티칸 대공회의 이후 교황청이 주최하는 세계주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과 중국 양측이 주교 임명권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참석은 양측이 교황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당국이 임명한 중국 주교 7명을 승인하는 것에 합의하며 이뤄졌습니다. 바티칸 현지 언론은 주교 임명 문제 합의에 따라 관계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의 추천으로 중국 주교 2명이 이번 세계주교 대의원회의에 자리를 함께한다며 그들은 이미 로마로 오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가톨릭은 교황청 인가를 받은 지하교회 신도 1,050만 명과 중국 관영의 천주교 애국회 신도 730만 명으로 나뉩니다. 중국은 최근 지하교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데 교황청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중국 내 지하 가톨릭 신도들을 보호하고 중국에서 교세를 확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한 고속도로에서 소 80여 마리를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놀란 소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현지 시간 1일 애틀랜타의 한 고속도로에서 소들을 이송 중이던 트럭이 전복됐는데요. 지금까지 소 13마리가 숨졌고 트럭 운전자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십 마리의 소가 도망치면서 도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들이 다채로운 빛으로 물들었는데요. 국경절을 기념해서 중국 곳곳에서 이렇게 화려한 불빛 쇼가 열렸습니다. 웅장한 만리장성이 환한 빛으로 밝혀지고 중국 국기의 붉은색이 도심을 가득 메웠는데요. 시민들은 축제 밤을 만끽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불빛쇼는 국경절 연휴 기간인 오는 7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스웨덴에 세계 최초로 도핑 탐지견이 등장했습니다. 스웨덴 스포츠 연맹이 몰리라는 이름의 수색견을 세계 최초의 도핑 탐지견으로 선정했습니다. 6개월간 훈련을 받은 몰리는 스키와 육상, 수영 등 다양한 대회에 투입돼 선수들의 도핑 사실을 적발했는데요. 스웨덴 당국은 스포츠 선수들의 불법적인 약물 복용을 막고 보다 공정한 경기를 만들기 위해 도핑 탐지견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범고래가 낚시보트에 부딪힐 듯 뒤를 바짝 쫓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바다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위협적인 범고래떼의 추격에 보트는 내달리기 바쁩니다. 범고래는 물개나 펭귄은 물론 상어까지 공격하는 포식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상 속 범고래가 낚시보트를 먹이를 빼앗는 적이라고 생각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경들에 대한 성폭력이 문제가 되니까 퇴근 이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는 사적인 연락을 금지하는 규정을 울산경찰청이 만들었는데요. 논란이 있습니다. 여성 경찰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여경들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5년차 경찰 A씨는 남성 상사의 부담스러운 만남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이 나서 그런데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말했을 때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10년 차인 B 경관도 선배들의 성희롱성 농담을 참아야 했습니다. 야한 농담을 했을 때 그걸 받아주지 못하면 우리 조직에 좀 못 어울린다. 이런 분위기 탓에 여성 경찰들에겐 지구대 근무가 기피 보직 중 하나입니다. 8, 9명 근무하는 데서 여경 혼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야간 근무하면 또 순찰 차를 밤새도록 같이 타야 되고. 경찰 내부에서 성희롱, 성추행 비위도 끊이지 않습니다.
울산경찰청이 퇴근 이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연락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맛집에 같이 가자거나 주말인데 뭐 하느냐고 묻는 것도 금지됩니다. 남성 중심 문화에서 고통받는 여성 경찰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울산경찰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칫 여성 경찰을 더 소외시키는 펜스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직원들하고 아예 연락 안 하는 게 상태다 싶어가지고. 다만 울산경찰청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어겨도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독성 농약을 나무들에 주입해서 죽인 업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소나무숲 사이사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완전히 말라 부러지거나 고사의 나뭇가지가 거의 다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50살 김모 씨 등이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벌인 일입니다. 싼 값에 임야를 사들인 뒤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소나무를 계획적으로 고사시킨 겁니다. 김 씨 일당은 이 일대 소나무 639그루에 농약을 주입했고 결국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일부러 나무 밑동에 드릴로 구멍을 내 독성 농약을 주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작업을 한 인부조차들까지도 이것은 재선충병 예방 차원에서 투입하는 거다 이렇게 속여서 농약을 주입한 사건입니다. 이후 김 씨 등은 4만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되팔아 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어제 김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최근 제주도에서 재선충 방제를 명목으로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예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달 결혼하는 김모 씨는 지난 6월 온라인으로 산 혼수용 세탁기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다른 곳보다 20만 원 정도 싼 값이라 샀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를 했어요. 환불한다는 공지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올렸는데 약속한 기일에 환불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300여 명,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백만 원어치 모형을 샀다가 물건을 못 받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못 받은 지를 1년이 좀 넘었고요. 네. 피해 금액은 약 500에서 600 정도 돼요. 순간 늦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막 어디 다른 나라로 가서 뭐 배송이 뭐 문제가 생겼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런 식으로 130여 명이 1억 6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배송 기간이 유달리 길거나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금을 낸 경우는 환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모터사이클은 의뢰 남성들의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터사이클의 역사가 어제부터 달라졌습니다. 여자 선수가 처음으로 세계대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분홍색 헬멧을 쓴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합니다. 자세히 보니 여성입니다. 21살 스페인 카라스코는 키가 156cm로 작달막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8번의 대회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모터사이클 시리즈 슈퍼스포츠 300에서 38명의 참가자 중 가장 빨리 달렸습니다. 여성이 남성들과 겨뤄 한 시즌 챔피언에 오른 건 모터스포츠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굉음을 뚫고 한껏 속력을 뽐내는 모터사이클은 사실상 남성들의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50여 년 전부터 일부 여성들이 하나둘 모터사이클 트랙에 뛰어들었지만 너무 위험해서 또 너무 느리게 달려서 남성들과 경쟁에서 밀려나곤 했습니다. 2011년부터 정식 선수가 된 카라스코는 1년 전 여성 최초로 단일 대회 우승을 일궜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은 안 될 것 같았던 모터사이클의 오랜 편견을 깼습니다.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속력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고 한 번 삐끗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스포츠. 그 한계를 넘어선 카라스코는 2년 전 연습 레이스 도중 사망한 동료에게 우승을 바쳤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이 벤투호 2기 축구대표팀의 승선에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끌게 됐습니다. 파울로 벤트 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는 12일 우루과이, 16일 파나마와의 국내 평가전에 나설 25명의 대표팀 명단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K리거인 박지수와 이진현, 박주호가 벤투 감독의 첫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수들은 오는 8일 파주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한국 축구 유망주들이 내년 페루에서 열리는 17세 이하 월드컵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16세 이하 U16 축구대표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2018 아시아 축구연맹 U16 챔피언십 8강에서 인도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상위 4개 팀에게 주어지는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월드컵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지난해 본선 진출에 실패한 뒤 4년 만에 다시 U17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된 겁니다.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 선수가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라쿠텐 저펜 오픈 챔피언십 1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정현은 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 첫날 단식 1회전에서 캐나다의 데니스 샤포 발로프에게 세트스코어 1대2로 패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간사단이 오는 23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때 선동열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 감독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에 성적이 저조한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해 공정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감 출석 요구 안건은 오늘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형식적인 추인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오늘은 옷차림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추위가 무척 강한데요. 현재 기온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 가운데 곳곳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오늘 하늘은 참 맑은데요. 전국이 화창하겠고 제주에만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한 지역도 대부분 맑을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곳곳에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3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이 11도, 전주와 대구가 14도 가리키고요. 북한 지역은 중강이 7도, 함흥과 개성이 8도 등으로 아침 추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광주와 부산이 23도, 또 북한도 20도에서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리고요. 주말 동안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을 교체 투입합니다. 청와대 업무 추진비 자료 유출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심재철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재임 중 사용한 PC 자료가 담긴 USB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직 대법관 3명의 줄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화물선이 지난달 28일부터 부산항에 억류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가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며 이 선박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오늘 시작됩니다. 2번 맞아야 하는 아이들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아동, 그리고 만 75세 이상 노인이 대상으로 65세에서 74세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2주 뒤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접종을 마치길 권고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